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택시는 모두가 법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네. 미국의 모든 주에 50개 주의 법이 변화돼야 되는 거고, 연방도 이와 관련된 법이 변화돼야 되는 거고, 한국도 도입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중국도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일본도 법이, 유럽 모두가 하나의 예외 없이 법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을 바꾸는 주체인 정치권과 입법부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식의 성격은 정말 모 아니면 도, 즉 성공 아니면 실패.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벌어서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펀더멘탈은 어떠세요? 우선은 이번 OBBA법에 의해서 펀더멘털이 나빠지겠죠. 이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가장 나쁜 것은 테슬라 이야기로 좀 요즘 넘어가. 관심이 많고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미워하겠다는 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네, 일론 머스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CEO인 일론 머스크의 동향과 더불어서 또 지금 주가도 급락했단 말이죠. 최근에 테슬라의 어떤 동향, 거기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테슬라 1위가 테슬라입니다 지금. 이죠. 네. 그거는 저도 사실은 뭐 테슬라의 주식을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솔직히 밝혀야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전혀 상관없고 갖고 계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불법이 말씀을 아닙니다. 드리는데 네. 저도 일요일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이게 네, 역시 네.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 부분이 어떠한 맥락을 갖게 될 것인지를 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마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구독자분들도 밤잠을 설쳤을 것이고 그리고 매번 밤이 오는 게 두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젯밤에 네. 그 7% 가까운 폭락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화요일 밤에는 또 어떤 폭락이 있을 것인가 또 이 폭락의 여파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항상 테슬라가 롤러코스터를 항상 타왔던 주식인 거고 이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어떤 이 하락했던 경향성은 대단히 단기간에 끝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도하고 뭐 그래 지나가겠지 뭐 지금 플로리다 주지사도 좀 말리고 있고 다들 주변에서 이사회에서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네. 이사회가 압박을 받고 있죠. 네. 기관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이사회도 일론 머스크에게 압박을 줄 것이고 일론 머스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지금 아메리카 당 만든다는 거 그거 성사 가능성 없다. 현실성 없는 거에다 배팅했다가 미운 털만 더 박힌다. 뭐 이제 말릴 거 이 중재가 있으면서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가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정책 분석.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예를 들자면 카 컴퍼니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 즉 AI와 휴머노이드 시장으로 옮겨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로 옮겨가고 있고 그것이 구체적인 물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마주하는 시장은 기존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장이 아니라 법을 바꿔야지만 작동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메타 사업을 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카카오톡을 하거나 네이버를 하거나 구글이 검색 시장을 하거나 아마존이 물건을 파는 아마존닷컴을 할 때는 기존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개인정보 잘 보호하고 뭐 상거래 질서 잘 유지하고 네. 즉 법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커지니까 독과점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와 관련된 재판을 받는 거고 이와 관련돼서 로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조금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지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허락 안 해주네. 그러면 네. 미국 정부를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지금 관세 협상 속에 그런 걸 들이미는 거고 이 정도의 대관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택시는 모두가 법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네. 미국의 모든 주에 50개 주의 법이 변화돼야 되는 거고 연방도 이와 관련된 법이 변화돼야 되는 거고 한국도 도입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중국도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일본도 법이 유럽 모두가 하나의 예외 없이 법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을 바꾸는 주체인 정치권과 입법부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월터 아이작슨이 썼던 전개에 보면은 처음에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친하고 민주당하고 친해졌지만 민주당하고 결별하면서 공화당으로 왔던 결정적인 이유인 거고 또 공화당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함께 정말 최측근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별하는 이유는 테슬라의 가장 결정적인 이해관계와 지금의 행정부의 법치화하고 맞아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갈등이 즉 외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이 잠시 봉합되더라도 이 구조성
즉 테슬라의 사업이 끊임없이 법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법적인 변화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거고, 정치권 입장에서는 조금씩 해주면서 뭔가 이러한 관계에서 그렇죠.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 싶은 거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적인 변동성에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뒷부분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대단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계속 상승세를 펀더멘탈이 타겠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외부적인 정책 변수들이 만들어지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우상향하는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을 어느 정도 원래도 좀 테슬라라는 종목이 그렇긴 한데 네. 더욱더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성은 앞으로 관심이 있다면 전제를 해두고 접근을 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주식시장 자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테슬라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인도량이 적었는데도 주가는 오르잖아요. 이건 알고 있었던 거니까 선 반영되었으니까요. 유럽에서 나왔던 매출 하락에 대한 소식들이 올 때마다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책 변수라는 건 불확실성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요즘 저희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조언을 해요. 빨리 테슬라 주식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게 팔고 그렇게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저한테 맨날 전화할 바에야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셔라. 훨씬 더 수익성 좋은 것들 찾아보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식의 성격은 정말 모 아니면 도, 즉 성공 아니면 실패. 원래 주식 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주식 투자는 스펙트럼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70%의 확률로 수익을 낼 가능성, 60%의 확률로 수익을 내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사실은 합리적 투자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주식에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올바른 접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건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강제적으로 저에게 지금 진정한 고민은 뭐냐면 정말 나도 뭐 아니면 도라는 투자 태도를 관점을 가져야만 하는가? 아니면 테슬라를 버려야만 하는가? 근데 이제 아까 불확실성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주식은 불확실성이 없으면 오르지 않습니다. 네. 가장 안정적인 컨슈머 스테이플스 같은 주식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불확실성은 너무 좋은 건데 이제 너무 불확실성이 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까 얘기하신 펀더멘탈이랑 연결이 되는데 불확실하더라도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시장이 뭘 걱정하냐면 전기차의 판매량이 자꾸 줄어요. 네. 그 대신에 그거를 로보택시로 AI로 옵티머스로 이런 걸로 바꿔가니까 요 로봇이 전기차가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나머지 펀더멘탈이 좋아지는지를 잘 못 믿겠다라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많죠. 거기서부터 요 얘기 펀더멘탈 해주시면 어때요? 좋죠. 불확실성 있다고 치고 그건 네, 너무 있는 거니까. 저는 펀더멘탈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런칭할 때부터 언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노이즈가 시장에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은 분명했던 사실인 거고요. 조금만 실수해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개발자들이 죄송합니다. 대단히 기초적인 얘기를 해서 개발자들이 인간의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라고 입력하는 거 10초도 걸리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규칙을 집어넣죠. 근데 이 규칙을 AI로 알아내려면 수백만 장의 인간 얼굴에 대한 사진, 이미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수백만 장. 그리고 수십 일이 걸립니다. 컴퓨팅 파워가 좋지 않을 경우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요 10초도 안 걸리는 일을 인공지능은 대단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웨이모가 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까지 2023년까지 했던 방식은 비보호자 예전에서는 어떻게 하고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파란불이면 달리라는 건 개발자들이 다 입력했어요. 학습을 시켰죠. 입력을 한 거죠. 네, 입력, 학습 입력. 네, 학습 입력도 다 시켰던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엣지 케이스라고 해서 개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입력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나무가 쓰러졌다. 저 도로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이것이 웨이모가 보이는 한계죠. 웨이모는 엣지 케이스에 대응하는 능력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학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명령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특히 웨이모처럼 센서를 많이 작업할 경우 HD 맵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고해상도의 맵을 매핑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이러려면은 저 전봇대가 없었어요. 없다라고 이 H맵을 찍으면
웨이모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내비게이션 합니다. 주행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공사가 있어가지고 전봇대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합니다.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운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기상천외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운전을 하거든요. 갑자기 여기에 뭐가 쓰러졌을 때도 피해 간다든지 구급차가 왔을 때 피해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만나면서도 인간의 자기의 판단력, 배우지 않았고 학습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적 판단력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흔히 말하는 엔드-투-엔드 AI라고 하는 이 방식은 2024년부터 적용된 방식은 막대한 양의 주행 데이터로 인간을 모방하는 겁니다. 인간을 모방하다 보니 인간이 저기서 어떻게 했더라? 우리 데이터 보니까 저렇게 했었네. 그럼 나도 따라해야지. 그러니까 인간을 계속해서 따라하는 거죠. 처음에는 초보 운전 인간을 따라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지나다 보면은 인간의 운전 능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AI 운전 능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운전 능력이 좋아져도 몸의 신체의 컨디션에 따라서 실수할 수 있지만 기계는 거기서 실수하지 않죠. 한 번 학습된 것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전차에다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처음에 완만하게 초보 운전의 실력이 오지만 이 데이터가 누적되는 속도에 따라서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자율주행 부분에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크고 지금 오스틴에서 하고 있는 로보택시만 보더라도 사실은 언론에서 웨이모가 낫냐 테슬라가 낫냐 이건 저는 잘못된 비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왔던 실수들을 한번 정확하게 보시죠. 우선 경찰청에 신고된 사건은 없습니다. 사건은 없어요.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도 저는 웨이모도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 방식이 옳지 않을지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는 그 방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한된 영역에서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 1,500대가 지금 주행 중이고 대단히 많이 주행됩니다. 지금 5월달 통계로는 월 유료 결제가 100만 건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주행을 했는데 지금 경찰청에 신고된 사건이 30건이 넘어요. 자, 테슬라는 다행히 지금 10대에서 지금 30대까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1500대에 비해서 30대 터우시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것이 1500대가 되면 사건 신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 뭐 갑자기 좌회전할 것 같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했다? 그거는 한쪽 카메라만을 본 거죠. 우리가 카메라 편집을 할 때. 그 뭐 하려고 했었냐면은 비보 좌회전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차량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다음번에서 비보 좌회전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면서 인간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좌회전하라고 옆에 있는 분이 이쪽에서 비보 좌회전하지 그러세요. 좌회전하려고 했는데 뭔가 여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흔들흔들 거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거든요. 뭐 10초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런 거가 결정적 오류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려고 그러니까 했다가 결국은 웨이모랑 테슬라의 방식이 다르고 누구나 이제 테슬라의 방식이 우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웨이모를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버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원래 옛날에 테슬라가 모델 2를 만든다고 할 때도 너 이 차 사면 너 운전할 때 말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택시로 쓸 수 있어 이러면서 약간 우버를 대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판타지죠. 그것에 네. 대한 어떤 비전과 꿈을 얘기해 준 거죠. 너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퇴근하면서 너 집에 들어오지 말고 넌 돈 벌어와. 네. 너 제 출근하면서 주차장에서 너는 나는 일할 테니 회사 가서 일할 테니 그게 너도 아주 밖에서 일해. 롱텀 골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네. 그것이 너무 많아지면요. 그런 차들이 너무 많아지면 벌어오는 돈도 줄어듭니다. 그렇겠죠. 경쟁이 그리고 정부가 심해지니까. 허가하기도 쉽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모델인 거고 네. 우버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해서 공익 서비스. 미국은 이미 택시 운전에서 우버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휴먼 드라이버, 인간 운전사를 대체한다라는 거죠. 네. 대체한다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빨리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거 오스틴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를 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스틴에서 빠른 속도로 우버처럼 우버의 시장을 붕괴시키면서 테슬라가 뭐 로보택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갖춰져 있고 가고 있는 거고요. 운영에 대한 이 투자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테슬라도 원격 조종이든 뭐든지 간에 안전 요원들 해가지고 특정 방향에서 일론 머스크도 앉아 있었고 수십 대의 모니터가 벽에 있었던 화면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 10대 운영할 때도 있고 지금 30대도 지금 그 사이즈를 키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다 300대를 운영할 때 1000대를 운영할 때 5000대를 운영할 때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을 유지하면서.
그렇다면 오스틴에서 지금 영역도 지금 웨이모보다 적은 반 정도 크기의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웨이모 영역을 보다 커지고 그리고 우버만큼 오스틴 전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뒤에 운영 사무실이 얼마가 돼야 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운영 비용이거든요. 여기에서의 학습 곡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학습 곡선이 완성되면 우버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버에 납품하면 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니 테슬라 로보택시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택시를 해줘서 우버 시스템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로보택시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로보택시라는 앱이 있는 거고 지금 네. 테슬라 입장은 우버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현재는 그런데. 그리고 우버를 저는 망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것이 망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우버가 만약에 테슬라가 우버가 지금 전체 3,000대, 웨이모가 300대에서 3,300대가 지금 오스틴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테슬라가 1,000대 정도를 운영시키면서 가격을 반가격으로 우버 반가격을 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죠. 가격을 네. 낮춰야 사람들이 유인도 될 네. 거니까. 그리고 휴먼 드라이버의 비용이 없으니까 반가격까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로 가면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에서 갑자기 택시가 다니는데 로봇택시가 다니는데 택시보다 반가격이다. 저는 가격만큼 시장 파괴적인 요소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네. 이 시점에서 여쭤보고 네. 싶은 건 이제 앞서 저희가 어떤 변수들, 정치적 변수라든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짚어봤고 지금 말씀해주신 건 그래도 기술적인. 시간을 두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점점 쌓일수록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네. 본 건데요. 이 모든 걸 아우른다라고 했을 때 그럼 테슬라의 미래는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모든 정치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이다. 그게 로보택시 의견이신 거죠. 비즈니스에서는 일단 그렇죠. 로봇 AI 로보틱스 가격이 있어서. 비즈니스에서는 대단히 그 성장 잠재력이 크죠. 왜냐하면 규제 부분만 없다라면 테슬라는 생산되는 차량의 대부분을 로보택시로도 집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에요. 오스틴에서 우버가 망할 겁니다. 그럼 오스틴에서의 산술적인 계산할 때 전체 매출의 50% 우버가 오스틴에서 했던 이걸 테슬라가 가져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AI 매출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가격이 반가격이라서 대중시장에서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시간이나 자기 자가용을 탈 시간에 테슬라 로보택시를 더 탄다. 그럼 시장이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여하튼 우버가 오스틴에서 했던 매출의 3분의 2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별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하기만 하면 테슬라의 AI 매출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크 기업, 지금까지는 카 컴퍼니지 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AI 매출이 공식적으로는 크게 잡히지 않고 기타로 FSD의 구독 서비스 조금은 잡히는 거니까요. 네. 만약에 도시별로 우버 매출을 장악하면서 잠식하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매출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에서는 멀티플은 어마어마한 펀더멘탈을 가지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로보택시는 그렇게 좋게 보시는데 이제 다음 거 엔비디아 하기 전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벌어서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펀더멘탈은 어떠세요? 우선은 이번 OBBA법에 의해서 펀더멘털이 나빠지겠죠. 근데 그거는 뭐 저는 가장 나쁜 요소는 이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가장 나쁜 것은 EV, 그러니까 제로 에미션 베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진 거죠. 즉 CO2 탄소 거래 의무화가 없어진 거죠. 네, 거래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네. 이 테슬라가 여러분 분기마다 이것이 2억 달러, 3억 달러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100% 수익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많이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날아갈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1분기부터 했던 걸 토해내야 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빠진다라면 만약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테슬라의 캐시플로우가 네거티브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부정적인 소식인 거고요. 이걸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AI 전력이 지금 하나의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속도로 지금 AI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전력 이 발전소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 아무리 지금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도 태양광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념적으로 바라보셔는 안 되고요. 지난 2, 3년 동안 태양광의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도 첫 번째 요소지만 당장 전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근데 원자력은 여러분 7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지금부터 짓기 는 허가가 나와도 빨라야 7년입니다. 또는 10년. 근데 7년하고 10년 뒤에 AI 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태양광 짓든지 내추럴 가스 짓든지. 그러면 이거를 믹스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 미국의 대기업들 빅테크들 다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비를 통해서
R자를 C로 바꿔가지고 원자력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자력은 새로 짓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사들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들은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태양광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ESS, 테슬라의 메가팩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중국의 관세 장벽에 걸려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LFP 배터리로 100% 이거를 구성을 했었는데, 즉 여기는 3원계 배터리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LFP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지금 급하게,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중국의 LFP를 수입할 수 없으니까 CATL에 LFP 공장 설비를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너바다에다 똑같이 짓고 있고 완공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AI 전력 공급의 어떠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공급을 해낼 수 있고 여기에 메가팩이 된다는 거고요. LFP 배터리가 미국에서 생산될 때만, 원래는 테슬라가 중저가 차량을 원래 상반기 말에, 그러니까 6월달 정도에 출시한다고 지난 1분기 어닝콜에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관세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LFP 저가를 사와서 저가형 보급차에 집어넣는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공장이 완공되고 가동될 때만 비로소 미국의 중저가 차량을 테슬라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카컴퍼니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컴퍼니의 레이어 위에서 AI 레이어를 쌓는 거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의 레이어를 쌓는 거지, 카컴퍼니 버리고 작별하고 아디오하고 바이바이하고 AI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베이스를 지금 모델 Y의 페이스 리프트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중저가 차량이 나와야 되고 모델 2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버캡도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시장에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이 LFP였다는 거예요. 이 LFP를 해결하는 시점이 8월 말 9월 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중저가 차량은 9월 말 정도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요 시기와 아까 말했던 탄소 중립,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이것이 에너지 부분, 이것이 크로스되면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잘 맞아 떨어지면 펀다멘탈의 위기가 없겠지만 이것이 잘 맞지 않을 경우에는 펀다멘탈 자체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